KBS 제주방송 전국은 저출생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연중기획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저출생 종합대책 가운데 출산 정책과 함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녀 돌봄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주 사회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앞으로 50분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라고 하죠. 태어나서 만 5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부터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유아기 돌봄 서비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아이 돌보미가 가정에 찾아가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일 텐데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까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종일제 서비스가 있고, 생후 3개월에서 만 12살 이하를 대상으로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문성식 팀장님, 오늘 육아 아빠를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아이가 몇이죠? 지금 우리 나이로 6살입니다. 하나 있는 겁니다. 네. 이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이용 안 해보셨죠? 일단은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조부모님이 도와주고 있으신 게 크고, 그리고 사실 서비스를 이용해 본 사람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이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 뭐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건 아셨습니까? 있다는 건 아는데 주변에 이용해 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뭐 얼마나 좋은지, 어떤 서비스를 주로 해주시는지 이런 피드백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게 좀 고민하는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그렇게 주변에 많이 확산된 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이용을 하지 않으면 구전으로 이제 나가는 효과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우리 팀장님 말씀에. 제주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아이 돌봄 서비스 평가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틈새 돌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가사 지원하는 서비스고 있고, 근데 2024년 저희 정부에서가 가장 확대한 게 뭐냐면 시간제 보육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영유아를 둔 부모님들이 이제 아기를 키우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기를 맡기는 제도인데요. 작년 같은 게 21개 반에서 69개 반으로 늘 정도로 정부에서가 필요할 때, 본인들이 필요할 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확대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면 아까 부모님의 그 서비스, 가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등하원 이게 힘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데려다주고 또 데려가고 하는 서비스를 받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서요? 예. 저는 사실 그 아이 돌봄 서비스 그 돌봄 양성 교육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벌써 한 10년 이상 강의에 참여하고 매년 보수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좀 실제적인 모습을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까 이용하지 않았던 분은 잘 모르신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홍보는 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그 새 정부가 영이세 부모 급여를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가정 돌봄을 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부모 급여가 사실은 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아 돌봄 서비스율이 굉장히 늘었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등하원 때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쫓기거든요. 부담스러워하시죠. 네, 그 틈새. 돌봄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 같은 경우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전염병들이 있어서 가끔 이렇게 갑자기 아픈 상황이 있는데, 그랬을 때 아픈 아이들을 위한 어떤 긴급 돌봄 이런 것들에 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 돌봄이 사업이 그 가정에 파견 나가는 거거든요.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그 신뢰로운 관계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또 이제 그 돌봄이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조금 불신이 들었을 때는 사실 미묘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 아이들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가는 사업이어서 찾아가는 사업으로서는 너무 좋지만 또 하나는 이제 또 거기에 그분이 이제 혼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아이돌봄 사업이 가정으로도 갈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어떤 공간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육아 나눔터라든지 이런 데서 한 명이 아니라 몇 집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등하원, 특히 하원 시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올해 그게 또 이제 기관으로 파견 나가는 연계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요? 네네. 네. 유치원에서나 어린이집에서 특히 돌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그때 요청을 하면 2시간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이돌봄 사업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돌봄 정책에 맞물려서 긴급 돌봄의 틈새 돌봄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애가 아팠을 경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병원을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직장에 계시고, 그럼 저희 선생님은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병원을 갔을 경우에 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또 돌봐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시설 현장에 있다 보면 그게 제일 그 어려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돌봄 서비스입니다. 네네네네. 그럼 지금 기존의 지금 현행 돌봄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 긴급 서비스도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돌봄 쌤이 이제 출동할 수 있는 네, 시간대 그렇죠. 가능한가. 항상 대기 상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또 이게 앱으로 이게 그 요청이 들어갔을 때 10분 이내에 응답을 해야 이게 또 연계가 되나 봐요. 그래서 그 실제 운영적인 면에서는 애로 사항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아이돌봄이 자체가 가정으로도 파견 나가지만 기관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아까 이제 기관하고도 연계하고, 저는 더 이렇게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제주도에 나눔터가 순우름 육아 나눔터 그렇죠. 공간이 지금 42개가 있고 하나가 더 개설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나눔터 공간에 어쩌면 아이돌봄 쌤이 하원 시간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은 그 좀 이렇게 거기 하원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심하고 맡길 수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확대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눔터 공간은 연간 한 600만 원 정도의 그 운영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실버 프로그램 하고 연계해서 어르신들 이제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자원봉사자로 또 활동하면서 또 연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뭐 김 교수님께서 지금 순으름 공동육아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어쨌든 이게 돌봄이 완벽한 우리가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어디선가는 이제 사각지대가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제주 지역에 맞는 사회적 돌봄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도입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을 유유 공간을 이용해서 만든 이 순으름 육아 나눔터를 중심으로 해서 순으름 돌봄 공동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순으름이라는 게 사실 우리 제주어로 품앗이 서로 도와주자라는 제주도 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쨌든 눈길을 끄는데, 자, 정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실태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순우름 공동 나눔터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이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이상 자조 모임을 통해서 우리 공동으로 아이들을 케어하겠다. 어린이집 간 이후에 7세 이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순우름 공동 나눔터라고 볼 수 있고, 이 외에도 그 순우름 공동 나눔터 말고 지역사회하고 연결하는 이제 돌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덕에서 지역사회 협의체에서 이제 공동 돌봄을 하고 있고, 뭐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공동 돌봄을 통해서 틈새 있는 돌봄을 이제 메워나가자 하는 게 지역사회 이제 관이 아니라 뭐 지역 주민들이 같이 움직여 나가는 추세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순우름 육아
그 나눔터 공간은 사실은 제주도에서 2016년에 제주도 특화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처럼 이제 기관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좀 더 아까처럼 자생적으로 뭔가 좀 자조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좀 그 욕구가 있었을 때 또는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그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좀 협력해서 키우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그 여기 순으름 돌봄 공동체 가 조성되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육아 나눔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두 가지가 동시에 이제 양성평등 정책 차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신청하는 가족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 2016년에 한 18개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작년 2023년에 사실은 정말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52개 팀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96개 팀이 선정됐는데 예산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해서 125개 팀이 선정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동육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주도가 이렇게 공동육아 돌봄체가 많아지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그 육아 나눔터 공간이 동시에 같이 조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이제 골고루 한 42개가 지금 나눔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동 육아하는 부모 그 자조 모임에서 그 공간들을 굉장히 또 원활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공동 돌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돈을 예산을 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못한데 제주도는 적은 예산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특화 사업으로서 이 한 역할 나눔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의 부모가 네. 공동으로 한번 네. 유아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운동인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꽤 반응이 좋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아주 성공적이죠. 혹시 육아 아빠로서 그런 친구들과 또 주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런 육아를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도 말씀 주신 순으름 육아 나눔터 사례를 우연찮게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부부가 맞벌이인데 이 육아 나눔터에 참여하려면 저희도 여유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에도 참여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 어떤 기여를 해야 되고 네. 그럴 기회가 사실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시간이 안 되죠. 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육아 부담을 덜고 싶을 때마다 그래도 지인들 찾아가는 저희 아내는 또 제주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제주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 육아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 사실 남자다 보니까 아무리 육아에 많이 참여해도 그런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기대는 어린이집에서 뭔가 아빠들의 육아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좀 만들어 주시거나 하면 좀 더 쉽게 남자들끼리 이제 육아 팁도 공유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드는데 근데 또 순으름 육아 나눔터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한 맞벌이 부부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네. 제가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유보 통합이고 유보 통합을 통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또 초등학교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육부가 아이들을 전부 케어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올해는 1학년 전학생으로 확대가 됐고 내년에는 2학년 그리고 2026년까지는 초등학생 전 연령으로 이런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맡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제는 좀 이따가 초등 돌봄 서비스 한번 또 네.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고 아까 유보 통합 얘기하셨으니까 유보 통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영유아 돌봄 관련해서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 계획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최근에 실행 계획을까지 발표했습니다. 5살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루 12시간 돌봄 이용 시간을 보장하고 내년에 5살 그리고 2027년까지 3살부터 5살까지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살부터 5살까지는 돈을 안 내도 애를 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예. 뭐 지금 현재
어떤 무상 보육으로 국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국가에서는 무상 보육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어린이집에서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그 의문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그 병설, 단설 유치원인 경우에는 정말 전액 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 1인당 주어진 학비, 유아 학비, 보육료가 있는데 그거 외에 우리가 그 기본 보육 시간 외에 우리가 아이들을 12시간 보육하다 보니까 그 특별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특별활동비를 저희가 부모에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병설 단설인 경우에는 그걸 교육청에서 다 부담해주고 있고 개인 사립유치원이나 우리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그 부담을 부모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유보통합이 돼서 우리가 다 교육보러 가면 그런 부모 부담이 다 이제 없어지겠다. 그리고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유보통합을 앞두고 이게 계속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체돼서 결국은 유보통합에 대한 갈등은 국가 중앙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중앙에서 이게 유보통합한다고 나왔는데 계속 지체되다 보니까 우리 현장은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지금 이제 어차피 올해 그 6월 27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가 일단 교육부로 통합이 됐거든요. 중앙은 됐는데 아직 지방에 행정하고 교육청은 통합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그 이 기준 그리고 교육 어떤 그 방향 그리고 우리 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어린이집의 그 방향 패턴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런 마찰이 좀 의견이 좀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려면 빨리 이 기관 통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한 기관 통합과 동시에 뭐니 해도 기승전 뭐니입니다. 얼마나 예산 지원이 되느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뭐라고 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받고 있는 지방자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도에다 요청하는 게 우리가 교육청을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걸 그냥 그래도 좀 달라. 그걸 빼지 말고 달라. 그렇게 계속 이제 도청에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도청 입장에서는 중앙에서가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정해진 틀이 안 나오니까 도에서는 뭐라고 확실히 얘기하기가 어려운 입장 같아요. 그래서 참 현장은 중앙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문 팀장 혹시 그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한 거 내용 보셨죠? 네네 이번에 오면서 사실 확인하기는 했었습니다. 육아 아빠 입장에서 이 실행계획 어떻게 기대가 있던가요? 저는 기대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이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제 차이가 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어린이집을 한번 옮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어린이집에 그런 돌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옮기고 나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하고 아이의 발달의 속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열정이나 전문성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아이한테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저는 좀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유보통합이 진짜 그 유치원 교사들의 뭐 전문성이 뭘 더 있다고 유치원 교사 분들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보육교사 분들한테도 내려와서 더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너무 환영할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상향 평준화만 된다면. 네네네.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보육 서비스의 격차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이 제도로 해소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이번 실행계획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니 그 실행대로만 될 수 있다면 좋은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겠다 2027년까지 해보겠다는 건데 아직 가시화된 게 없고 또 이번에 발표도 했지만 연말에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그 연말에 결정될지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고요. 또 통합법이 또 통과가 어떻게 될지도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그 이 영유아 교육 보육 쪽에서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원화돼서 그동안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느꼈던 것처럼 교사의 어떤 그 자격,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보육 쪽에는 보육교사 자격인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뭐 대학에서 취득할 수도 있고, 근데 또 그 관련 전공에서 할 수도 있고, 전공은 아니지만 아까 학점 미수로 또 할 수 있고,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도 격차가 있지만 어린이집 안에서도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과 또 인건비 지원 없이 기관 보육료만 지원받는 기관이 또 있어서, 이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보수 문제가 사실은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의 호봉대로, 경력별 호봉대로 인정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게 인정되는 유형이 있고 아닌 데가 있어서 이 문제가 아주 오랫동안 지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유보 통합되면서 저는 이제 그 교사들을 양성했던 입장에서 우리 제자들이 진짜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받으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당당하게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승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 돌봄 서비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영유아 돌봄과 비교해 보면 이 초등 돌봄 서비스는 사실 좀 공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을 확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늘봄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돌봄 공백 현상을 완전히 메꾸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 특히 주말 돌봄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이 돌봄 협업 모델 꿈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공부할 때마다 이 꿈낭은 참 계속 나오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아주 대표적인 정책으로 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이 꿈낭이라는 네이밍이 일단 도민 공고를 통해서 아이들의 꿈나무, 제주도의 낭에서 꿈낭이라고 이게 공모로 선택된 건데, 일단 주중은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통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그러면 공백이 주말이거든요. 그렇죠. 주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제주도가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인데, 지금 아라동 동홍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4.3 현장을 간다든가 이런 행태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90%가 만족도가 있고, 또 한 부분의 인터뷰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제 아이들 주말에 깨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꿈낭을 보내는 학부모님이 일어나라 안 해도 아이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예. 다른 분 평가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꿈낭을 보거든요. 그 활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은 정말 좋겠다. 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한 단체에서 토요 학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토요 학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프로그램이 좋으면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이 보내는 거예요. 그거처럼 이 꿈낭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어떤 그 실생활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그거 애들이 어떤 그 이렇게 직접 머리와 손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창의적인 활동들을 저는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서 저는 계속 좋아요 누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참여하는 애들 정말 좋겠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일어나라 하지 않아도 다들 두 분이 칭찬만 하셔서 그러는데 좀 뭐 부족한 점이라든지 더 나아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으로는 일단은 이제 많은 학교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전담 인력에 대한 정확한 그 전담 인력의 배치, 행정에 대한 분리,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다 교사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지 않아도 민원이 막 폭발하는 이런 상황에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또 문제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를, 근데 이제 계획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 1, 2년 내에 점차 전담 이렇게 그 공무원들을 배치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잘 실행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렇게 초등 돌봄의 어떤 성격을 했을 때 아까 꿈낭이 아주 아이들이 체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공감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이 비어버린
2년이라고 구멍난 2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그 코로나를 경험했던 애들이 초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 적응 문제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친구랑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게 더 편안해 버린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은 이제 뭔가 체험적인 걸 주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늘봄학교 같은 돌봄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게 아이들이 진짜 몸으로 익히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산다는 거가 어떤 건지, 친구가 있어 너무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진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당연히 보내고 싶어요. 네. 근데 지금도 2개 시범학교 하고 있고 네. 이게 과연 몇 개의 학교에 이렇게 주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보편화됐을 때 얼마나 치열할까? 아, 네. 이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아쳐 동용소 2군데만 있는 거죠? 이제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하면 좋아요. 동지역, 운면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산을 굉장히 많이 수반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지금 전액 무료인 거죠, 프로그램? 전액 무료고 현장 체험 활동비 없고 식사 전부 무료입니다. 돈 꽤 많이 들겠네요.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지역에 있는 아이들만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동지역 같은 경우는 학원들이 있어서 주말을 케어할 수 있는 기간들이 많은데 읍면 지역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2개소 동쪽, 서쪽 이렇게 대표 학교하고 협업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인원을 하고 인원해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 또 다른 점은 교육청도만이 아니라 농협중앙에도 같이 해서 3개의 기관이 협업하는 모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밖에 아예 별도 시설을 두고 운영하는 또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있고요.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뭐 10곳 가까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학교 밖에서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가 있고 올해에 4개소, 제주시 4개소, 서귀포 1개소, 5개소가 확충 예정이고, 다함께 돌봄센터만이 아니라 제주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6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그곳에서 또 돌봄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들을 케어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소년 아카데미, 문화의 집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내년에 좀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거점형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 거점형이라면 어떤 놀이 공간, 놀이터를 같이 해서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제공을 하고 아이들에게 케어하는 그런 형태의 다함께 돌봄센터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야, 지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참 센터도 많고 이렇게 서비스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를 이제 초등학교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방과 후에도 이제 애를 어떻게 또 다뤄야 될 거냐 또 해야 고민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읍면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월에 살고 있는데 시내에 비하면 확실히 인프라가 부족해 보입니다. 제가 딱 봐도 학원도 몇 개 없는데 이런 센터를 저희 집 근처에서 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초등 돌봄 플랫폼이라는 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초등 돌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이제 곧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아동이 비고 여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우리 도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좋겠네요. 가까운 곳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좋은 정보들이 사실 어린이집 들어가면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연에 몇 회 정도 의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같이 안내해 주시면은 어차피 저희가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거나 꼭 필요한 내용들을 그때 전달해 주시는데 앞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할애해서 이런 정책들이 소개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행정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이용자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면 이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도에서 받아서 이렇게 부모님들께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중요하네요. 한 가지만 덧붙여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면 이게 지금 제주도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보니까 더 다른 지방에 봤더니 야 저런 거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초동하고 영유아기 다 포함해가지고 제주에서 도입이 시급한 어느 쪽에 틈새가 도대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있으면 좀 하나 아이디어나 뭐 제언이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동행 서비스를 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병원 갔을 때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할 때. 예. 그런 서비스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로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는 전염병인 경우에만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제주에서는요? 네네. 그래서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리고 저희들 이 감염병인 경우에는 민감하잖아요. 민감한데 얘가 했더니 이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감염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는 일단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께 연락하면 부모님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얘를 어떻게 어린이집에서 몇 시간을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럴 때에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혼자 또 놔둘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를 우리가 어디 뭐 보건소나 아니면 왜냐하면 감염병인 경우에는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 특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수족구, 그다음에 장염, 이제 전염성이 조금 있는 그리고 치료되는 데까지 한 2, 3일 정도 소요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는 순간 저희는 너무 힘듭니다. 보내면 안 되니까. 네,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맡길 곳은 없고 또 2박 3일 뭐 이렇게 이틀 3일 맡겨야 되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럴 때 맡길 수 있는 곳이 좀 있으면 아까 말씀 주신 제안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애를 키울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사실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좀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런 조부모에 대해서 돌봄 수당을 주는 뭐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요게 제주도에서 이제 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요번에 도정 질문할 때 아마 의원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얘기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저는 검토는 하고 있다. 이 틈새 돌봄은 아이돌봄 사업이랑 많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에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또 정치화하느냐 이런 얘기네요. 부모님들은 학교 안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걸 상당히 선호하거든요. 85% 이상이 선호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처럼 이제 애들이 긴급하게 아픔이 생겼을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아이돌봄 사업들이 그렇게 조금 좀 하거나 그다음 또 아까 조부모 같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실제 아이돌봄 활동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60에서 한 70대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럼 이미 그분들은 조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인력풀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이제 운영 방식만 바꾼다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 돌봄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나 근로 환경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암울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당 임금 일을 입증하고 있는데 OECD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 돌봄직과 비돌봄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덴마크의 경우는 6%, 프랑스 13%, 일본 20%밖에 20%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46%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돌봄직은 다른 직업에 비해 절반 수준의 임금만 받는다.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돌봄 노동이라 했지만 오늘의 주제가 또 보육에 포커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보호 및 추진을 위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의 근로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 시설이 있고 미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또 유보통합이 됐을 때 완전한 유보통합이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이제 돌봄 교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 교사들이 급여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잠깐 얘기한 우리가 기관을 인건비 지원 시설과 기관 운영비 지원 시설로 이렇게 크게 나뉘는데, 인건비 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급여를 국가에서 정한 호봉대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관 운영비 운영 시설인 경우에는 그 최저 인건비 이상만 지급을 하면 되게끔 이제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돌봄 교사이지만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내 급여를 호봉대로 받는 교사도 있고 그냥 최저 시급 기준으로 받는 교사가 있거든요. 동일 노동인데요. 예. 돈은 임금은 달라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운영자 급여도 달라요. 운영자인 경우도 인건비 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호봉대로 받고, 기관 운영비 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또 자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건비가 다르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오는 차별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는 교사들에게 요 인건비 기준에 대한 이게 좀 일률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네. 바람입니다. 네, 바람입니다. 제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 그 보육 쪽에서는 세미나를, 토론회를 한 2-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보육의 어떤 권익,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를 해봤냐면, 유보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육교사의 그 처우가 너무 낮은 상황인데 왜 그럴까? 이거를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그다음 유치원 교사, 그러니까 교원 봉급 테이블을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왜 그랬는가? 네, 2011년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06년만 하더라도 보육교사가 가장 초봉이 높았어요. 2006년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2011년 가서는 역전이 됩니다. 가장 낮아져요. 이유는 2009년에 그 사회복지사 쪽에서 수당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측정할 수 있도록 법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유치원 쪽은 이렇게 공무원 보수가 그 가계 수당, 그 2가지 수당이 있는데 그게 호봉 안에 그 삽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봉 자체 테이블 액수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거의 아까 5년 만에 보육교사가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그런 직종이 되어버렸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아까 유치원도 그 안에는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기관과 사립기관, 어린이집도 아까 인건비 지원되는 기관과 이 지원되지 않는 기관 간에 나의 경력, 나의 호봉이 매년 제대로 이제 이게 인정만 된다면 사실은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년 누적되지 않는 이 구조라고 하는 거가 가장 큰 문제고요. 그 유보 통합이 됐을 경우에 국가가 영유아 교육을 책임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 교사 인건비까지 다 전부 부담한다는 거죠, 국가가. 네. 그럼 어쨌든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은 이제 구분 여러 가지 형태로 국공립, 사립, 뭐 어린이집 다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어쨌든 하나로 해야 된다, 하나의 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뭐 한번 돌봄 노동 어떻게 하면 우리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다른 의견 있으신 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 유치원은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CCTV를 통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예, 이슈가 이제 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소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제 돌봄에 있어서 그 애들하고 놀면 좀 굉장히 활발하게 놀다가도 부모님들이 너무 민감하게 이제 뭐 선생님이 뭐 때린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한 게 아니야라는 어떤 의심, 그리고 CCTV를 보자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차, 아이들 어떻게 놀다가 잘못하면 이게 CCTV 보게 되고 보다 보면 뭔가 내가 이게 아동학대로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교사들이 되게 아이들을 보는데 이제 소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 현장에는 정말 이 CCTV 문제가 너무 민감한 주제군요. 마음 아프고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게 임금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근로 조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의 교사가 많은 아이를 보다 보면 나타나는 부작용일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과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한 사람의 교사가 돌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정부가 유보 통합 실행계획 발표하면서 보니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크게 좀 줄이겠다고 좀 했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거 보십니까? 줄여달라는 거는 우리가 수년 전부터 국가에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수년 전서부터 요구했고 이번에 그 유보 통합 안에 보면 교사 대 아동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네. 기준안이 나와 있어서 0세반인 경우에 현행 1대3을 1대2로 예. 네네. 그리고 3, 5세반을 1대12에서 1대8로 이렇게 1대8로. 줄이겠다고. 유보 통합 시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보 통합 시안이 아니어도 저희들 그거 수년 전서부터 요청했던 사항인데 그게 저희 바람은요. 유보 통합 되기 전에라도 도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제주에서부터 하자. 먼저 저희 우리가 먼저 요청하는 거는 0세하고 3세예요. 네. 0세하고 3세인데 왜냐하면 0세면 애들이 지금 3월 되면 돌 안 된 애들이 왔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1대3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손잡아도 둘, 무릎에 앉혀도 둘, 앉힐 수 있는데 3명이 되다 보니까 한 명이 얘를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좋죠. 예, 1대2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집은 정말로 1대3 했을 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22년부터 1대2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그해 끝나야 되는데 너무 호응이 좋고 필요하니까 정책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2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이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아는 이제 1대2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처음 단추가 시범 학교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을 해보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CCTV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발언을 하면요. CCTV 어린이집 설치는 우리 민선 8기 지사님 공약사항입니다. 이거는 아동학대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보육교직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아동 학대가 이제 신고됐을 때 그게 대응할 수 있는 게 CCTV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건데 제주도는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다는 점을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예, 예. 이중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실제 얘기 그 정도 하고. 자, 어쨌든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크게 줄인다는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다. 결국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하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정책의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거는 국제적으로 우리가 영유아 보육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예산이 들더라도 이제 추진해야 될 그런 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영아는 이제 1대2 뭐 이렇게 맞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돌봄을 한다면 아까 12시간 돌봄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교육 돌봄 시간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아동 비율 줄여야 되고 또 하나는 교사가 돌봄하는 시간, 그러니까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좀 더 4시간, 6시간으로 단축하고 오후에 아까 이제 방과 후 교사, 연장반 교사를 별도로 둬야 교사들도 휴식을 취하고 그 에너지 충전해서 다음에 또 보육 활동을 더 질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출생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들이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에서 조금만 더 투입하면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줄면서 교사들도 일자리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줄면. 그러니까 이게 교사 대 아동 수를 줄이면 질적인 보육도 되고 부모도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생기고요. 교사들 일자리도 이제 실직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또한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팀장님 덧붙일 말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희 가족이 이제 어린이집 옮긴 말씀드렸었는데 비슷한 지점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결정하기로 이제 가치관을 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뭐랄까요 프라이드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던 어린이집의 교사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하고 옮긴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저희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 자존이라고 하는 그 차이가 맞습니다. 엄청나요. 네네. 제가 그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함을 가지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옮긴 어린이집. 근데 그 옮긴 어린이집이 공교롭게도 국공립, 공립 어린이집이었고 저는 이제 사립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거 듣고 나니까 급여 차이가 달랐을 것 같고 이쪽 어린이집은 자꾸 바뀌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또 애는 또 적응해야 되고 저희는 불안하고 그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국공립은 또 통합반이거든요. 근데 통합반이라서 이제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많으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애들도 이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고 한 반에 선생님이 2번, 3번씩 필요할 때는 계시니까 마음도 좀 놓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한 3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과장님부터 하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가 결국은 인구 정책의 하나인데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환경 조성인 것 같아요. 우리 미션 8기에서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꿈낭이 형태처럼 틈새를 찾아가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인 회장님. 네, 저는 아까 뭐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교사대 아동수가 빨리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은정 교수님. 네, 지금 제도적인 거는 어느 정도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돌봄의 질인데 이거를 국가 지자체에서 높인다라고 하고 있으니 부모님들은 그 점을 믿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근데 이 행복을 나 혼자 누리기보단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더 생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은성식 팀장님. 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제 뒤에 이제 다른 후배 엄마 아빠들이 계속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될 텐데 지금 이런 토론이 계속 이어져서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어디든 어디 살든 어느 어린이집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분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저출생 시대 대응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놓고 토론해 봤습니다. 영유아를 넘어서 초등생까지 돌봄 기간을 연장하고 돌봄 내용을 강화하는 정책 변화는 분명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서 잘 돌봐주겠다는 것보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근본 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저출생 지역 소멸 연중기획 토론 다음 달에는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집중 토론 제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